예, 부동산 경제론 9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두 가지 정도가 경쟁하는 토지 서비스 시장 모형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거기서 어떻게 두 가지 시장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봤었죠. 그래서 주거용 토지 서비스 시장, 농업용 토지 서비스 시장 두 평면이 있는데, 두 그림이 있는데, 농업용 토지 서비스 시장의 종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전 이동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두 주거용 토지 서비스 시장, 농업용 토지 서비스 시장 회전시킨 거, 그 둘을 합쳐 놓으면 이제 하나의 평면에다가 두 시장을 모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 서비스 시장 모형 얼개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외생적인 충격에 따라 가지고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좀 응용을 해서 토지세의 효과, 그리고 토지이용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강의안을 띄워놓고 화면 공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안이고요. 51쪽에 이제 외생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생적인 충격이 발생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균형을 정의할 때 다른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은 상태를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다른 교란 요인이 생겨버리면 즉 외생적인 충격, 외생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모형의 밖에서 만들어져서 이 모형으로 투입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외생적인 충격이 있다는 건 교란 요인이 발생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균형도 이제 변화를 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용 토지를 투입하여 생산하는 주택 서비스의 임대료,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주택 임대료니까 생산물의 가격이죠. 주거용 토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생산물의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 이제 생각해 보는데요. 자, 주택 임대료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은 상향 이동한다, 즉 우측 이동한다 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 그림 52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52쪽 그림 가지고 52쪽의 윗 그림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이제 주거용 토지 서비스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이 DU0에서 DU1으로다가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초의 균형하고 새로운 균형하고 달라지겠죠. 그래서 애초의 균형은 애초의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 DU0 그리고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 DA가 만나는 이 제로점이 애초의 균형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균형 임대료는 주거용 토지 시장이든 농업용 토지 시장이든 R0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균형 배분량은 L0이다. 즉 주거용으로 OUL0 그리고 농업용으로 OAL0만큼 배분이 되었다, 이용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 임대료, 즉 생산물 가격, 주거용 토지 서비스 시장의 생산물 가격, 주거용 토지 서비스 가지고 만들어내는 생산물의 가격, 주택 임대료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이 DU0가 아니라 DU1으로 위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은 새로운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 DU1과 그리고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 그대로 있습니다. DA가 만나는 이 원점이 새로운 균형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에서 균형 임대료는 주거용이든 농업용이든 R1으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배분량은, 토지의 배분량은 L1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균형에서 주거용으로는 OUL1만큼 배분이 이루어지고 농업용으로는 OAL1만큼 배분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의 변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그 균형의 변화 생각해 본 게 요 세계적인 자원 부족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곡물 가격은 뭐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농업용 토지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생산물이 곡물이죠. 그래서 농업용 토지의 생산물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하는데요. 위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RAOA라고 하는 농업용 토지 시장의
종축을 축으로 해가지고 회전 이동시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에서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즉 원점에서 먼 쪽으로 이동하는 거, 저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이 DA0에서 DA2로다가 여기서 좌측 이동이죠. 그리고 위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애초의 균형은 애초에 여기 안 붙이면 되죠.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 DU하고 애초의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 DA0하고 만나는 이 제로점이 애초의 균형점이고요. 주거용이든 농업용이든 균형임대로는 R0 그리고 토지 배분량은 L0만큼이다. 즉 주거용으로는 OUL0만큼 배분이 되고 농업용으로는 OAL0만큼 애초에 배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해 가지고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이 DA0에서 DA2로 위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면요. 자, 그럴 때는 새로운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 DU와 새로운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 DA2가 만나는 이 투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균형 임대료는 R2로다가 주거용이든 농업용이든 동일하고요. 그리고 토지 배분량은 L2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2니까 배분량이 L2니까 주거용으로는 OUL2만큼 그리고 농업용으로는 OAL2만큼 정말 이용한다,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정리해 보면은 농업용 토지의 생산물인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균형이 변화하는데 균형 임대료는 상승하고 그 다음에 주거용 토지 배분량은 줄어들고 농업용 토지 배분량은 증가한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 서비스의 시장 수요 곡선 두 가지였죠. 주거용, 농업용. 근데 애초에 정말 평면에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그걸 뭐 수평으로 합쳐가지고 놓으면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갖다 설명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조금 혼란스럽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 무형,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요거 디귿자 좀 회전시켜 놓은 거죠. 디귿자 회전시켜 놓은 이런 평면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모형을 활용하는데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 세 가지 경우를 대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거는 외부 효과라는 게 나오고요. 외부 효과를 우리가 전에 시장 실패할 때도 뭐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요. 용도 간 차별적인 조세, 즉 토지세 효과,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도 간 차별적인 조세의 효과를 갖다 이제 살펴볼 텐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농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주거용 토지 이용에는 과세를 하고요.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세를 부과하고요. 농업용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토지 이용에 대해서만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종량세 형태니까 단위당 세액 얼마, 단위당 세액 T1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세를 부과하는 경우죠. 그래서 처음 도입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간단한 토지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 즉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토지 서비스 시장 모형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죠? 토지세가 중립적이고 토지세가 효율적인 조세이다라고 하는 거, 토지세의 중립성과 효율성 만족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거용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농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에 대해서 단위당 세액 T1만큼 부과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DU0에서 DUT 과세 후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T라고 하는 위첨자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정확히 단위당 세액 T1만큼 하향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 전의 균형은 과세 전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 DU 제로하고 그 다음에 농업용 토지는 과세를 하지 않으니까 과세 전이나 과세 후나 필요가 없죠. 그래서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 DA가 만나는 이 제로점이 과세 전 균형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균형 임대료는 주거용이든 농업용이든 R0이고요. 그 다음에 균형 배분, 토지 배분량은, 토지의 균형 배분량은 L0이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OU L0만큼 그리고 농업용으로 OA L0만큼 배분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세 후에는 어떻게 될까? 과세 후에는 과세 후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이 DTU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은 과세 전이나 과세 후나 똑같이 DA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이 T점이 과세 후의 균형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 후에 균형 배분량서부터 먼저 볼까요? 균형 배분량은 토지 배분량은 LT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 후에는 OU LT만큼 주거용으로 이용이 되고요. OA LT만큼은 농업용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는 과세 후에는 주거용이 아니라 농업용으로 쓰는 그런 토지가 요만큼 LT, L0만큼 나왔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택, 토지 임차인의 선택을 왜곡을 시켜버립니다. 토지 임차인의 선택이 달라지게끔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하니까 토지세는 중립적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이 T점에서 균형 임대료, 과세 후 균형 임대료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요. 자, 농업용은 그냥 RTA만큼으로 돼버려요. 그리고 그 높이가 주거용으로 따지면 RTU-T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주거용 토지 임차인이, 즉 수요자가 주거용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주거용 토지 임차인은 또 정부한테 지불해야 되죠. 얼마만큼 지불해야 되나요? 단위당색 T1만큼 가격을,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둘을 합치면 RUT-T에서 T를 갖다가 합치면 정확히 얼마가 되느냐? 요 높이가 되겠죠. RUT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거용 토지 임차인, 주거용 토지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임대료는 RTU만큼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딱하니 봐도 알 수 있는 게 과세 전에는 주거용 토지 임차인이 주거용 토지 소유자에게 R0의 임대료를 지불했었는데 이제 과세 후에는 RTU만큼을 실질적으로 지불해요. 물론 토지 소유자한테는 RUT-T만큼을 지불하지만은 거기다가 정부한테 지불하는 거 단위당 T1만큼 지불해야 되니까 합치면은 단위당 RUT만큼의 임대료를 실질적으로 지불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거용 토지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거용 토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과세 전보다 과세 후에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임대료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과세 후에 주거용 토지 임차인의 소비자 행위가 줄어들겠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농업용 토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과세 전에는 R0의 임대료로 L0만큼 농업용 토지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과세 후에는 RAT의 임대료, 더 낮은 임대료로 LT만큼 농업용 토지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이 이용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자 잉여는 더 커진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이제 토지세의 효율성을 갖다 따지려면은 그럼 초과 부담이 존재를 하는지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따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총이익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따로 구해가지고 그 둘을 합치면 총이익이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에서 그러니까 균형 거래량까지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에서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빼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총이익 구하는 거였거든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빼준 것, 그게 이제 총이익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는 총비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 그림에 나오질 않아요. 물론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긴 하죠. 농업용에서 주거용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거꾸로 주거용에서 농업용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조금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을런지 몰라요. 근데 그런 비용이 거의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치면, 그러면은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 총잉여가 됩니다. 총잉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빼준 게 총잉여인데요. 총비용이 빵이다라고 하면 총편익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 총잉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각 용도별로다가 원점에서 각 용도의 원점에서 토지 배분량까지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두 개가 나오죠. 그 둘을 합친 게 이제 총잉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쭉 따라가가지고 DU0 곡선이 있는데요. 자, 과세 전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이죠. 이게 쭉 따라가가지고 종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진 않았는데요. 그 점을 갖다 F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DU0가 종축하고 만나는 점,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만나는 점을 F라고 하고요. DA라고 하는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이 쭉 가가지고 종축하고 만나는 점을 G점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과세 전에 총이여는 이 시장들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거용 토지 시장 그리고 농업용 토지 시장 합쳐서 토지 시장 전체에서 얻을 수 있는 총이여는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수요곡선 아래인 점만 주거용 토지로 배분되는 양은 L0예요. OU L0만큼이죠. 그러니까 L0까지 주거용 토지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그게 주거용 토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총잉여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토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총잉여는 요 OA에서 L0까지 농업용 토지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OU, 그 다음에 여기는 F점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쭉 따라와가지고 E0, 그리고 쭉 따라가가지고 농업용 토지 수요곡선 쭉 따라가가지고 종축하고 만나는 점을 아까 G점이라고 했죠? G, 그리고 OA, 다시요. OU, F, E0, G, 그리고 OA. 이만큼이 이제 과세 전 총잉여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세 후의 총잉여는 얼마가 될까? 자, 과세 후의 총잉여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과세 전 수요곡선 그 아래에 있는 면적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차이가 단위당색 T1이니까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정부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낮은 거, 즉 DUT라고 하는 수요곡선 가지고 따지면요. 거기다 정부의 조세 수입을 따로 더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수직거리가 어디에서든 수직거리가 요 단위당색 T1이기 때문에 그냥 과세 전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과세 후에는 LT만큼이 배분량이에요. 균형 배분량이에요. 그래서 주거용으로는 OU LT만큼, 그러니까 주거용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인데 LT까지 아래에 있는 면적이 되고요. 과세 후에 총잉여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토지, 농업용 토지로는 OA LT만큼 과세 후에 배분이 되겠죠. 그래서 농업용 토지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긴 한데 OA에서 LT까지 아래에 있는 면적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주거용 토지 시장에서의 과세 후 총이여 보시면은 OU, 그리고 쭉 따라 올라가 여기 F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LT까지니까 A, 그리고 LT, 요 사각형 비스무리한 게 요게 바로 주거용 토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과세 후 총잉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업용 토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과세 후 총잉여는 OA서부터 LT까지 이게 과세 후 균형 배분량이니까 거기까지 요 농업용 토지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사각형 LT, 그 다음에 ET, 그리고 이 점이 이쪽에 있는 점이 G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농업용 토지 수요곡선이 종축하고 만나는 점을 G점이라고 했으니까 G점, 그리고 OA만큼이 과세 후에 농업용 토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총잉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과세 후에 주거용 토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총이익은 OU 쭉 따라 올라가 여기 F. 그리고 A, LT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과세 후에 농업용 토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총이익은 요 LT, ET 그리고 쭉 따라가가지고 요점, G점 그리고 OA 요 사각형 비스무리한 게 돼요. 그럼 그 둘을 합치면은 OU, F, A, ET 그 다음에 쭉 따라가서 G, OA점 요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결국 과세 전 총이익하고 과세 후 총이익은 요 삼각형 즉 ET, A, E0만큼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과세 전 총이익의 크기고요. 요 삼각형 ETA, E0만큼이 과세 후의 총이익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과세 후의 총이익은 정확히 삼각형 ETA, E0만큼 과세 전보다 더 적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토지세를 부과했을 때 수요 측면이든 공급 측면이든 누군가가 부담을 했어요. 그렇긴 한데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은 크기죠. 그러니까 토지 임차인이 부담했고 토지 소유자가 부담했는데 그런데 정부의 조세 수입을 초과해서 부담했다. 그래서 초과 부담의 크기가 바로 삼각형 ETA E0만큼이고 그만큼 후생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가 되겠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그 농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그다음에 주거용 토지에 대해서만 단위당세 T1의 종량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초과 부담이 발생하고 토지의 효율성, 토지세의 효율성, 토지세의 효율성이 깨진다. 즉 토지세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차근차근 설명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세 후의 임대료는 주거용하고 농업용에서 RUT와 RAT로다가 정확히 단위당세액 T1만큼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주거용 토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임대료는 과세 전에 비해 상승했어요. 상승하죠. R0에서 RUT만큼으로다 여기서 보시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과세 후에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임대료가 과세 전보다 상승했어요. 그렇지만은 단위당세액 T1만큼, T1은 요 높이인데요. 요 높이가 T1인데 그만큼 상승한 건 아니죠. 그거보다 더 적게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토지 수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임대료는 과세 전에 비해서 하락했죠. R0가 아니라 이제 RUT-T만큼 여기 이쪽에서 보면 RAT만큼 주거용 토지 임차인이 주거용 토지 소유자한테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되었다. 그렇긴 하지만 단위당세액 T1만큼 하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토지 수요자가 지불하는 임대료, 농업용 토지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임대료는 과세 전에는 R0였는데 과세 후에는 RAT가 되니까 하락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주거용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지불받는 임대료는 두 가지 용도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과세 때문에 정부의 토지세 부과 때문에 임대료가 주거용이든 농업용인데 실질적으로 지불받는 임대료가 더 낮아지게 된 거예요. 과세 전보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런 토지세 부과로 인해서 이익을 볼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달라져요. 그래서 주거용 토지 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임대료가 상승해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불받는 임대료가 실제 지불받는 임대료가 하락하죠. 그럼 이거는 그 차이만큼이 토지세 부과, 즉 단위당세액 T1만큼 그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농업용 토지의 임대료가 하락하는데 과세 전보다 과세 후에 하락하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토지량, 그러니까 농업용으로 배분되는 토지량이 예전보다 과세 전보다 과세 후에 더 커졌다. 과세 후에 더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농업용 토지의 한계 생산성 감소하고 농업용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후에 주거용 토지 수요자는 임차인은
더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과세 전보다 단위당세 티어만큼 상승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과세 후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거용이든 농업용이든 동일한 RAT만큼을 지불받기 때문에 과세 전보다 더 적은 임대 수입을 얻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토지 수요자에게 토지 임차인에게 토지세를 부과했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토지 소유자한테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토지세 부담이 일부는 전가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토지세는 중립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토지세는 또 전가될 수 있다. 즉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는 정말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공급 곡선이 수직선인 즉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단순한 수요 공급 모형의 결과와는 굉장히 다른 결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토지세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토지 이용 규제 효과까지도 살펴보려고 했었는데요. 거기까지 못 나가겠네요. 지금 벌써 25분이 살짝 지나버렸거든요. 그거 하면 한 10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게 요만큼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